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 원 시간이 됐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대단원 마무리 문제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저번 시간까지 봤던 문제고, 이 다음 문제로 이제 15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교과서 177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77페이지. 15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생명가능지대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기에 물음을 답하라 라는 건데, 생명가능지대란 별 주위에서 행성이 물 위에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거리 범위고요. 그리고 생명가능지대는 별의 광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광도가 높은 경우에는 별에서부터 먼 거리에 넓게 생명가능지대가 나타났고, 별의 광도가 낮은 경우에는 별에서 가까운 곳에 좀 좁게 생명가능지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생물이 진화하기 위해서 중심별의 수명이 길어야 된다. 또 뭐 이거 외에도 행성의 대기가 뭐 존재해야 되고 자기장이 존재해야 되고 고체형 행성이어야 되고 뭐 그런 조건들이 있었죠. 아무튼 물음에 답을 하면 현재 태양계 행성 중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까닭을 쓰시오 라는 이 물음에서 답을 한다면 태양으로부터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 것이 지구밖에 없기 때문이죠. 검은색이 잘 안 나와서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적절한 대기 존재 또는 뭐 자기장 존재, 그 외에 뭐 고체형 행성,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다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생명가능지대가 이제 태양으로부터 형성되어 있는 게 지구만 정확히 그 생명가능지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에 생명가능지대가 굉장히 흐릿하게 보이는데 검은색 바탕에 약간 군청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군대 전투복 색깔처럼 되게 진한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눈 크게 잘 뜨고 보시면 교과서에서는 보일 겁니다. 이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교과서에서는 보일 거예요. 어쨌든 거기 생명가능지대에 지구만 쏙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태양이 진화하여 적색 거성이 된다면 태양계에서 생명가능지대 위치는 어떻게 변할지 까닭을 설명하시오 라고 합니다. 일단 적색 거성이 된다라는 뜻은 반지름이 증가하게 되죠. 물론 표면 온도는 감소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반지름 증가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에 광도는 증가를 해요. 그 말인즉슨 별의 광도가 높은 경우에 별에서부터 생명가능지대가 먼 거리에 형성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생명가능지대의 위치는 멀어질 것이다. 그 중심별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플러스 더 넓어질 것이다. 생명가능지대의 폭이 더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광도가 증가하기 때문인 거고, 광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반지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교과서 19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 우주론에 대해서 최근에 배우고 있죠. 빅뱅 우주론, 뭐 정상 우주론 해가지고 급팽창 우주론 이런 것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진도는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뭐 허블 법칙이라던가 외부 은하 이런 것들이랑 다 해서 교과서상으로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제가 준비하는 학습지는 조금 한 3, 4차시 정도 더 남아있는데 어쨌든 교과서 페이지로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단원 마무리 문제 풀기에도 문제가 없어요.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볼 텐데, 1번 다음 가, 나의 은하의 종류를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을 쓰시오 라고 합니다.
가 같은 경우엔 교과서에선 지금 이 화면에선 잘 안 보이지만 교과서에선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나선 은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여기 막대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보아 막대 나선 은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 나선 은하의 뭐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젊은 별이 많다. 그리고 뭐 나선팔 구조가 있다. 이런 것들, 이런 외부 은하의 이 나선 은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얘는 뭐 불규칙 은하랑 타원 은하랑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타원형의 은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타원 은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나선 은하는 잘 구분을 하는데 이제 불규칙 은하랑 타원 은하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는 다 쉽게 나옵니다. 완벽히 타원형으로 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이게 무슨 은하일지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완벽한 사진, 그림 자료로 줄 테니까 그런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는 아예 이름을 써놓을 수도 있고요. 뭐 얘는 나선 은하고 얘는 뭐 타원 은하다 이런 식으로 그림에서 헷갈리지 않게 명칭으로 줄 수도 있고 어쨌든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여러분들 애매하지 않게 아마 다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림 가지고 장난치진 않을 거예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타원 은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늙은 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은하의 회전력이라고 해가지고 왜 젊은 별들이 많은지 아직 많은지 별 탄생이 많은지 뭐 성간물질이 많이 남아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설명했는데 그걸 가지고 은하의 특징을 논하기에는 그 교과서 수준을 좀 뛰어넘는 설명이긴 했어요. 우리는 이제 교과서 수준에서는 그냥 그 현상만 딱 보고 아 나선 은하에는 젊은 별들과 뭐 성간물질이 많더라. 그리고 아직 별 탄생이 일어나고 있더라. 타원 은하는 이미 뭐 별 탄생이 다 끝나서 늙은 별들이 많고 성간물질이 거의 없더라. 이런 결과론적인 것만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그걸 설명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쨌든 이유를 알아야 이해가 제일 되거든요. 그냥 결과만 하려면 외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이유를 넣어서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남고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그걸 가지고 막 문제를 내진 않고 어쨌든 이 결과를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을 쓰라고 했을 때 그것까지 쓰면은 약간 교과서에서 원하는 답보다는 뛰어넘은 답이 될 수가 있어서 어쨌든 그런 결과적인 것들, 젊은 별, 뭐 늙은 별 이런 걸로 특징을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허블 상수를 이번 문제 허블 상수를 70km/s/메가파섹이라고 했을 때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얼마인가? 단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5승 km/s이다 라고 하는데 우주의 크기를 구하는 식만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 계산은 솔직히 뭐 시키는 건 좀 오바입니다. 그래서 그냥 식만 써봐라 그 정도로 우리는 해결을 할 거고요. 우주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여기서 중요한 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측하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은하의 후퇴 속도라는 거는 V는 HR로 정의가 됐었고요. 이게 은하의 지금 후퇴 속도인데 이게 만약에 빛의 속도라면 거기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라는 걸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R꼴로 그 은하까지의 거리는 얼마냐? 아, 허블 상수분의 빛의 속도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냥 여기 있는 거 쓰시면 돼요. 70km/s 곱하기 메가파섹. 여기서 요 의미는 70km 나누기 세크 나누기 메가파섹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서 쓰면 이건 거죠. 그래서 여기서 H가 요거인 거고 허블 상수가 요거인 거고 C는 여기서 주어졌죠. 3 곱하기 10의 5승 km/s이다. 뭐 이것도 세크를 분모에 넣어서 써준다면 이렇게 되겠죠. 뭐 여기서 좀 더 한다면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곱하기 양 그 분모 분자에 세크를 해주면 되고, 곱하기 킬로미터 퍼 분의 1, 킬로미터 분의 1, 킬로미터 분의 1, 킬로미터 분의 1 하면 되겠고, 그리고 메가파섹 곱해주면 분모 분자에 똑같은 값을 곱한 거니까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지금 화면에 나오나? 안 잘렸죠? 그죠? 그래서 요 킬로미터랑 분자에 있는 거, 킬로미터랑 분자에 있는 거, 세크, 메가파섹. 그래서 간단하게 쓴다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메가파섹만 킬로미터로 바꿔준다면, 뭐 광년으로 바꿔준다면 우주의 크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쓰면은 뭐 결국 답은 약 138억 광년의 우주 크기가 나올 거예요. 빛의 속도로 138억 년을 간 거리. 그게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됩니다. 어쨌든 뭐 이걸 다 계산하실 필요 없고 사실 여기까지만 쓰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h랑 c만 여기서 주어준 값으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썼지만 결국에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어진 그 값 그대로 h가 요거니까 h분의 빛의 속도 c는 3 곱하기 10의 5승 km/s니까 요대로 쓰면 그냥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답이 되는 겁니다. 뭐 이건 보기 좋게 제가 바꾼 것 뿐이고 어쨌든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 다음 3번은 넘어갈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가 나오는 문제라서 그것만 넘어가고 나머지는 다 풀 수 있어요. 4번. 자, W의 위성이 찍은 우주배경복사 사진인데 우주배경복사가 무엇이고 이는 백폭발 우주론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을 하래요. 우주배경복사가 뭐냐면 초기 우주가 식으면서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해가지고 원자가 만들어지는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로 분리되어 있었을 때는 물질이 꽉 차 있어서 우주에 꽉 차 있어서 빛이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얘들이 결합을 하면서 우주에 어느 정도 공간이 생겼고 비로소 빛이 물질로부터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빠져나온 물질로부터 빠져나온 빛, 물질로부터 분리된 빛, 그것을 우주배경복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어떤 이 대폭발 우주론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폭발 우주론 예상한 값의 우주배경복사가 실제로 관측됨. 즉,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서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더 발전시킨 거죠. 더 정설인 우주론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대폭발 우주론이 결국엔 과학자들의 망상일 수도 있었는데 진짜 그 망상에 대한 예측했던 증거들이 실제로 관측이 되면서 얘가 했던 말이 맞네? 이런 식으로 그 대폭발 우주론의 발전에 기여를 한 거죠.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이게 이제 좀 재미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풀 줄 알아야겠죠? 가는 외부 은하의 거리와 시선 속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외부 은하의 거리와 시선 속도의 관계. 이건 무슨 뜻이냐? 시선 속도는 후퇴 속도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V는 거리로 주어진다 라고 했을 때 V는 HR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었던 그래프입니다. 즉, 요 기울기가 우주의 팽창률인 요 허블 상수 H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외부 은하를 분광가칭했더니 그림 나와 같이 파장이 400나노미터인 흡수선이 410나노미터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통은 스펙트럼을 왼쪽을 짧은 파장을 두고 오른쪽에 긴 파장을 두는데 얘는 그냥 바꿨을 뿐이에요. 오른쪽에 짧은 파장을 두고 왼쪽을 긴 파장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갈수록 커지는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갈수록 커지는 그래프로 그린 거죠. 뭐 HR도 상에서도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게 그려놨잖아요. 그냥 그렇게 바꿔놨을 뿐입니다. 어쨌든 얘는 파장이 길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 적색 편의가 일어났구나. 왼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나는 게 적색 편이 아닙니다. 보통은 오른쪽에 나타나야 적색 편인데 얘만 특별하게 왼쪽이 더 긴 파장으로 둬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파장이 길어졌으니까 적색 편이라는 것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음에 답하래요. 대신에 시선 속도 식을 줬습니다. 시선 속도와 적색 편이량의 관계, 빛의 속도 곱하기 z, 그러니까 람다 제로분의 람다 빼기 람다 제로인 것이고, 빛의 속도 값도 줬어요. 그 다음에 풀어보라는 거죠. 자, 은하의 후퇴 속도는 얼마인가 라고 하는데, 후퇴 속도가 시선 속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적색 편의 값으로 은하의 후퇴 속도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자, 일단 람다 제로가 얼마냐? 400나노미터입니다. 람다 실제 관측값이 얼마냐? 410나노미터예요. 그리고 원래 400나노미터죠. 요거에다가 빛의 속도 C를 곱하래요. C는 3 곱하기 10의 5승 km/s로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계산하면 되죠. 얘는 뭐 나노미터는 어차피 지금 요 단위가 어떻게 될 거냐면 400나노미터 분의 10나노미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노미터는 사라질 거고 결국에 40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식을 다시 쓰면 40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 km/s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일단 10은 사라질 거고 10의 4승으로 되겠죠. 그 다음 4분의 3 곱하기 10의 4승 만인데 4분의 3 곱하기 만 km/s인데 4랑 요 10을 지우면 2500이 됩니다. 2500. 그래서 2500 곱하기 3만 해주면 돼요. 7500 km/s입니다. 그래서 요 은하의 흡퇴 속도는 7500 km/s인 거죠. 애초에 여기서 단위를 줬으니까 7500만 써도 되고 뭐 7500 km/s라고 써도 상관없는데 정확히 쓰려면 괄호 열고 이렇게 써주시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허블 상수는 몇 km/s/메가파섹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 요 구한 은하의 후퇴 속도를 가지고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은하의 후퇴 속도를 허블 법칙 허블 상수와 엮어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아니다. 그렇게 구하지 말고 다시 내가 이 은하까지의 거리를 모르니까 요 식을 쓸 수는 없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허블 상수를 판단하면 됩니다. 지금 요 V는 HR이라는 값에서 만약에 50메가파섹에 있는 외부 은하는 3000km/s의 속도로 멀어진다라고 적고요. 100메가파섹에 있는 은하는 6000km/s의 속도로 멀어진다고 줬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허블 상수를 구하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뭐 두 개로 어떤 값을 하든 상관없어요. 요걸로 해볼까요? 후퇴 속도가 3000km/s라고 했고 허블 상수는 아직 모르고 걔가 떨어진 거리는 50메가파섹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했을 때 H꼴로 바꿔주시면 되죠. H는 50메가파섹 분의 3000km/s 이퀄 뭐 단위는 다 그대로죠. 메가파섹 뭐 이거 분모로 그냥 보내줄까? 그냥 쓸까요? 50분의 3000만 해주면 60km/s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에 허블 상수는 60이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60km/s/메가파섹 이렇게
제가 뭐 요걸로 했는데 요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로 구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문제를 하나 더 준다면 이제 이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허블 상수를 구했으니까 7500km/s로 멀어지고 있는 애는 60km/s/메가파섹 이라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걔까지의 거리가 나오죠. 그러면 이 R꼴로 바꿔준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뭐 결국에 단위는 메가파섹이 지금 분모에 있는 거니까 분자로 가도 됩니다. 결국 단위는 메가파섹인 거고, 요 숫자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퀄 125 메가파섹이 되려나? 125 메가파섹이 되는 것 같아요. 76.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 외부 은하까지, 여기서 준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는 뭐 125 메가파섹이다 라는 문제도 우리는 이제 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우주의 나이를 구하라고 줬어요. 우주의 나이 구하는 방법은 허블 상수의 역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가 어떻게 구해지느냐에 따라서 뭐 60으로 나오느냐 70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우리가 구했던 건 70을 두고 구했었어요. 학습지에 나온 거 그 138억 년? 그 정도 나왔던 값은 우리가 허블 상수를 70으로 뒀을 때고, 지금 이 문제에서 준 허블 상수는 60이니까 여기서의 우주의 나이는 또 다를 겁니다. 근데 그걸 확실히 구할할 필요는 없고 식만 쓰면 돼요. h분의 1이니까 60km/s/메가파섹 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서의 우주의 나이 끝입니다. 이대로만 쓰시면 돼요. 근데 뭐 이것도 뭐 간단히 해보자면 뭐 이런 값이 될 거고, 얘를 킬로미터로 바꿔서 뭐 여기 숫자 다 지워지면 결국에 세크만 남을 거고요. 그 세크를 년으로 바꿔준다면 몇 년 됐다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무튼 우주의 나이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허블 상수의 역수로 구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좀 재밌는 문제인데,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냈대요.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 뭐 R이라고 두고 후퇴 속도를 V라고 두면 두 개의 관계는 V는 HR, 요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가 지금 허블 상수를 나타내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기울기가 지금보다 커지면, 즉 지금 이 기울기는 허블 상수를 나타내거든요. 허블 상수가 더 커지면, 예를 들어 뭐 60, 뭐 이걸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지금 뭐 60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70이 됐을 때 60km/s/메가파섹 이라는 값이 70으로 됐을 때 우주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런 걸 풀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 허블 상수가 커진다. 요거는 맞아요. 요 그래프 자체가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 값이 기울기로 나타난 겁니다. 거리가 커짐에 따라 후퇴 속도가 커질 건데, 요 기울기는 지금 h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y는 x꼴은 완전히 얘가 1일 때 얘가 1인 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잖아요. 2일 때 2고. 근데 이 앞에 어떤 개수가 붙으면 y는 뭐 2x다. 이렇게 되면 요 기울기가 좀 커지죠. x가 1일 때 y가 2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요 기울기를 결정해 주는 건 요 앞에 붙은 수입니다. 지금 h 값인 거죠. h 허블 상수. 그래서 허블 상수가 커졌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커지는 그런 꼴이고, 어쨌든 기울기가 커진다라는 뜻은 허블 상수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의 크기가 커지냐? 우주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V는 HR에서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쳤을 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고, 그때 R은 H분의 C예요. 즉 허블 상수가 커지면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지금 분모했으니까 이 값이 커지게 되면 우주의 크기는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우주의 나이가 작아진다.
우주의 나이는 h분의 1이에요. 그때 요 값이 커지게 되면 분모의 값이 커지니까 나이 값은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맞고 답은 기억디귿 4번이 답입니다. 근데 지금 우주의 크기가 커지냐라는 물음, 이걸 좀 우리가 식으로 해서 어쨌든 나왔는데 정성적으로 좀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거예요. 근데 허블 상수가 커진다는 것은 우주의 팽창률이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지구가 뭐 여기 있고 내가 관측할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 얘가 지금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 근데 허블 상수가 커진다라는 것은 얘가 지금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데 우주의 팽창률이 더 커지면 얘는 그때보다는 빛의 속도보다는 더 빠르게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얘를 관측할 수 없게 돼. 그래서 허블 상수가 크다, 우주의 팽창률이 크다라는 뜻은 적어도 원래 있던 것보다 더 앞에 있는 게 지금 원래는 허블 상수가 작을 때는 얘 지금 우리부터 가까이 있는 은하가 빛의 속도보다 작은 속도로 멀어지고 있었는데 허블 상수, 우주의 팽창률이 커진다는 것은 원래 가까이 있어서 빛의 속도보다 느리게 이동하던 애가 비로소 뭐 빛의 속도로 멀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원래 이만했으면 허블 상수가 커지면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 같은 경우에 현재 우주의 크기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팽창이 됐느냐라는 건데 허블 상수가 작았을 때는 현재 크기의 우주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근데 허블 상수가 클 때는 현재 우주의 크기가 되기 위해서 조금의 시간만 있었어도 이렇게 커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라는 건 현재 우주의 크기가 되기 위해서 얼만큼 시간이 흘렀느냐, 그런 의미라서 우주의 팽창률이 클수록 지금의 크기가 되는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 말이 오히려 더 어렵다 하면 그냥 식으로 보시면 돼요. 둘 다 허블 상수가 분모에 걸려 있으니까 허블 상수가 커졌을 때 우주의 크기 작아질 거고 우주의 나이도 작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뭐 허블 상수가 작아지면은 우주의 그 관측 가능한 크기는 커지게 될 거고 우주의 나이는 커지게 되겠죠. 자, 마지막 요거는 올버스의 역설인데 사실 이거는 문제로 내기는 어렵고 그냥 가볍게 이런 것도 있구나, 좀 교양적인 느낌으로 상식을 채우는 느낌으로 보세요. 얘는 문제로는 절대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교과서에 나왔어도 내신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슨 의미냐면 그 유레카라는 뭐 글, 거기를 보시면 올버스의 역설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올버스의 역설이 뭐냐면 우주가 만약에 정상우주론이라면 정상우주론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주가 지금 팽창하는데 물질들이 있을 때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새로운 물질들이 생겨서 우주의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버스의 역설에서는 그거를 물어보는 거야. 실제로 정상우주론이라면 지구에서 봤을 때 모든 밤하늘 방면에서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있고 이게 하늘이라고 해볼게요. 이 사람이 보이는 하늘. 여기는 별들이 있어서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다른 데는 까맣죠. 근데 만약에 정상우주론이라서 별들이 밀도가 항상 똑같이 새로 생겨나게 된다면 이 별들 옆에 별들이 있을 거고 그 별 옆에 별들이 있을 거고 별들이 있을 거고 별들이 있을 거고 결국에 밤에도 별들이 빈 공간 없이 모든 하늘을 다 채우고 있었어야 돼. 정상우주론의 말이 맞다면. 근데 실제 밤하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상우주론이 틀렸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올버스의 역설. 그러니까 정상우주론 니들의 말이 맞다면 밤하늘은 낮처럼 밝아야 하는데 왜 실제 밤하늘은 까맣느냐? 별들이 모든 공간에 채워져 있지 않고 왜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느냐? 그런 게 이제 역설인 거예요. 너희들의 말은 뭐 모순이 있다. 그게 이제 올버스의 역설인데, 그러니까 별들이 우주 전체에 무한히 퍼져 있다면 하늘은 마치 은하수가 펼쳐진 것처럼 일자랑 바퀴로 빛날 것이다. 왜냐하면 뭐 하늘 어디든지 별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공간도 절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걸 비유로 일상생활에서 비유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숲에 가면
나무가 엄청 많죠.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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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그래서 숲에 들어가서 하늘을 딱 보면 하늘이 안 보일 거예요. 왜 하늘이 안 보이냐? 나무 한 그루가 우리의 시야를 어떤 나뭇잎으로 가렸고, 그러면 그 옆에 하늘이 보여야 되는데 그 하늘을 또 옆에 있는 나무가 나뭇잎으로 가렸고, 어딘가는 하나의 빈 공간이 보여야 되겠지만 그 나무가 무수히 많으면 나뭇잎들이 결국에 우리의 시야를 다 가려서 우리는 나뭇잎밖에 못 봐요. 또는 정면을 보게 되면 나무 한 그루에 기둥이 있고 그 뒤에도 나무가 있어서 내가 어떤 나무를 봤는데, 그러면 요 옆에는 다른 풍경이 보여야 되는데 요 뒤에 있는 나무의 나무 그루가 살짝 보이고, 요 옆에는 그 뒤에 있는 나무의 나무 그루가 보이고, 나무 그루가 보이고, 나무 그루가 보이고, 어쨌든 숲에 들어가서 앞을 보면 나무밖에 안 보인다. 뭐 그런 게 이제 만약에 정상 우주론자들의 말대로 우주가 커짐에 따라 빈 공간을 다 별이 채운다면, 우주의 밀도 변함없이 빈 공간을 별들이 채운다면 그렇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 방향에 모든 별들이 다 단 하나의 빈 공간도 없이 모든 것을 채우고 있어야 된다. 어쨌든 그때 말하는 정상 우주론들이 말하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건 이런 상황입니다. 뭐 숲속에서 하늘 보면 나무밖에 안 보임. 그러니까 하늘이 안 보인다. 뭐 그런 것들. 이게 밑지친 부분의 일상생활 비유고요. 그래서 일단 올버스의 역설, 그러니까 정상 우주론은 틀렸다라고까지는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모르거든요. 그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왜 실제 밤하늘은 밝지 않고 검었느냐까지는 증명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그때도 가설은 있었는데 뭐 나중에서야 밝혀진 걸로는 뭐 빅뱅 우주론이기 때문에 커지면서 이제 밀도가 작아지면서 물질들이 결국에 빈 공간이 뭐 생기면서 밤하늘이 검었다 이런 식으로 된 건데, 그때 태웠던 가설은 왜 밤하늘이 검게 보이느냐에 대한 가설은 뭐였냐면 우주가 유한하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말하는 게, 우주가 무한하다면 결국에 어떤 별이든 간에 굉장히 밝은 별이 있을 거고, 그 별이 우리한테 어느 공간에서든 간에 우주가 무한하다면 어떤 공간에서든지 어떤 별은 우리한테 빛은 결국에 주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공간을 어떤 별이든 간에 채우고 있을 거니까. 근데 우주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 모든 별들이 모든 공간에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얘기했던 게 우주의 공간이 유한하다랑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 이런 가정도 세웠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별이 밤하늘이 검었다라는 건 거기에 빛이 도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별들이 거기에 존재를 하더라도 그 별빛이 우리 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상태면 거기가 빛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뭐 지구로부터 어떤 별로부터 우리한테 빛이 오고 있고, 지구가 그 빛을 관측하면 이제 이 별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주의 나이가 유한해서 아직 이 별빛이 우리한테 도달하지 못했다면, 이 별빛이 아직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여기 있고, 만약에 우주의 나이가 무한했으면 이미 이 별빛이 우리한테 도달해서 밤하늘이 검지 않고 별이 꽉 찬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우주의 나이가 뭐 유한하기 때문에 아직 이 별로부터의 빛이 우리한테 오지 않았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올버스 역설에 대한 그 가설을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과학적으로 이런 사건도 있었구나, 보시면 되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재밌게 들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고생하셨습니다.